자, 126페이지 백화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마지막 시간이죠. 자, 백화점입니다. 교재 126페이지 가시면 백화점이 별표 표시를 안 나는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백화점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의류, 가전용품, 신면, 자파류, 가구 등의 상품 분별로 이제 구성해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소매점포입니다. 통합적인 대규모 소매점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백화점의 조건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페이지 127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백화점의 특징이 중요해요. 그래서 백화점은 대규모 경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중요하죠. 밑줄. 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가 추구해서 점포 입지를 대도시 중심이나 아니 부도심 및 민자 철도 역사, 터미널 등에 정하고 있다. 그래서 외곽이 아니죠. 자, 이건 외곽에 있다는 자체가 아니라는 거가 우리가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자, 우리가 대도시 중심지나 대도시 중심이나 아니면 부도심 및 민자 철도 역사 터미널. 철도 역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백화점이라는 자체에 대한 뭐 정의를 물어본다는 것은 오지선다에서 백화점 외에 다른 것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백화점의 특징을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서 특징은 어떻다라는 자체가 오지선다에서 틀린 지문을 고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백화점의 최근 추세는 뭐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넘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가 중요하냐? 넘기시면은 128페이지 가시면 백화점의 입지 선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백화점의 입지 선정.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래서 이 주차의 편리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고려해야 되고, 또한 소비자의 흡입력,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공통적인 게 그 입지가 우리가 많이 배웠던 노면 독립입지다라고 하면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규모면에서는 대형화가 되겠죠. 대형화를 추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도시 발전 방향에 따라 장기적인 예측을 또 근거로 입지를 선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중심 상업지역, 중심 업무지역이라고 하죠. CBD 지역과 쇼핑센터는 백화점에 좋은 입지가 된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백화점,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잠재구역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뭐 백화점의 입지 전략과 경영 전략, 이 경쟁 전략은 입지 선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선정. 자, 그래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분석.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환경을 따져보겠죠.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문화시설, 환경 요인,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설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당연히 유동인구 분석을 하겠죠. 유동인구 분석.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충족되어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유통에서 백화점은 유동인구예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야 되니까 그 유동인구가 적으면 잠재 고객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을 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지의 분석이 또 중요하겠죠. 부지 분석. 그래서 부지 분석을 이제 우리가 백화점의 부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좋으며 주도로에 한 변을 접하고 다른 한 변이나 두 변이 상당한 폭을 가진 도로에 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동 강의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곽을 하면 안 된다. 노면 독립이치는 안 된다는 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대도시 중심이나 도도심, 민자, 철도, 역사, 터미널,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편리성, 대형화, 그다음에 중심 상업 지역의 입지 선정이 또 유효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이다 보니까 보통 백화점의 특징이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고 예전에 이제 문제에 다뤘던 내용들이나 아니까 우리가 기본서에서 예상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130페이지 가시면 백화점 외에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의류 판매입니다. 의류 패션.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배포시를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도 출제가 된다. 뭐 패션의 의미는 그냥 체크하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 패션에 수명 주기가 나온다. 그 제목 위주로 프롭스, 페즈, 포즈, 클래식 이렇게 4가지 정도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이 프롭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극히 일부 혁신적인 소유층을 위해서만 한 번쯤 사용되다 벌어지는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페즈는 이제 초단기 유행 상품을 지칭한다. 그 다음에 포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 의해서 수용되는 패션을 말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클래식이라는 것은 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패션으로 안정적이면 수익성도 높으므로 포즈 상품보다 더 중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에 대한 특징 나오겠죠. 항상 특징은 여러분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징은 의류 패션 전문점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유행 상품은 일반적으로 순환, 충동 구매가 많습니다. 충동 구매가 많다. 그래서 브랜드를 또 선호하죠. 브랜드 선호. 이런 것도 이제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다른 연령층 고객을 타겟으로 삼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머천다이징 같은 것도 이제 그 키워드 자체가 기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은 이제 브랜드 매장 구성을 위하여 머천다이징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 소매업의 머천다이징이란 마케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도록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표적 고객에게 대응해서 적정한 매장, 시기, 가격, 그리고 소량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구매하고 또 우리가 재고를 또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항상 어떻게 돼요? 특징 중요하고 입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입지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얘의 입지는 어때요? 얘도 도심의 중심 상업지구 CBD라고 하죠. CBD나 우리가 쇼핑센터 밀집지역 과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한 형태로 의류 패션 전문센터나 또는 테마 의류센터,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 입지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이 도심이나 쇼핑몰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유인을 위해서 상품 진열 전략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이 고급 의류 패션 전문점은 이 중심 상업지역, 그죠? 그래서 고급 의류
패션 전문점은 이 CBD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해서 통행구 이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상품들을 또 진열한 전략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염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에 보시면은 오늘 밑에 패션 잡화점이라고 하죠. 패션 잡화점. 특히 요새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게 SPA라고 이제 많이 제가 강의를 했죠. 제조 증명 매장,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조 증명 매장이다. 그래서 그 제조 증명 매장은 이제 어떻습니까? 전문점이죠. 그래서 일괄적인 운영. 그래서 제조 직매형 매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우리가 그 일괄적인 운영을 하는 건 뭐니? 그리고 SPA를 이제 찍는 거. 이 정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뭐 생활용품 전문점 같은 거는 염두에 이제 조금 그냥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입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선택은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권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가 이제 뭐 입지 선정의 의의와 조건,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매 입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입지 영향인자의 의의, 인구 통계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 다점포 경영 성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일단은 소매 입지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때요? 구매력 지수라든지 판매 활동 지수, 이런 지수, 그다음에 또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있죠. IRS. 이 정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점포에 대한 입지 평가 넬슨의 8가지 원칙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은 마지막으로 다점포 경영 성향 위주로, 특히 마지막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133페이지 가시면 그 입지 선정의 의의와 조건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주택, 점포,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또는 위치 주체가 정하는 경제활동의 하나의 장소죠. 딱 어떤 위치가 자리 잡은 거니까 정적이고, 그럼 입지는 이제 상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 사업에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이 되겠고요. 자, 입지 선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한다. 내가 땅을 하나 샀다. 근데 이거를 상가 건물을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뭐 이런 것들. 상가도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떤 용도로 갈까라는 적지론에 대한 역할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제 입지 경쟁의 결과 유리한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다 보면 지가가 상승하고 토지 이용이 집약화한다는 자체는, 자, 우리가 지가가 높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약화한다는 자체는 땅값이 높다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는 것은 토지는 제한돼 있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약화한다. 건물이 고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입지에 대한 그 유형을 한번 그냥 제목 위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상업 입지에 대한 입지 조건은 뭐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든지 물리적, 지리적 조건에서는, 특히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조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이니까 배우지, 상권 및 고객의 양과 질, 상권이 고객이 많아야 되고요. 또 고객의 질도 높아야 되고 인구도 많아야 되고 수도수도 높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지는 중요한 게 그냥 주어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교통수단인데, 이 상업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는 이제 조금 염리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달아드릴 건데, 자, 어때? 우리가 바꿔낸단 말이야, 시험 문제. 바꿔내게 되면은, 어떤 거와 어떤 걸 이제 우리 돌려낼 수 있냐.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 135페이지 가시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가 물리적 조건입니다. 그럼 얘와 얘를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어때요?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이제 뭐 가로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로의 길이, 가로라는 게 나오죠. 가로. 세부적인 건 뭐 제가 옛날에 다 강의를 했었고, 그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제가 지금 단기 완성에 할 수는 없고요. 요령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면 넓이, 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방, 그 다음에 뭐 지리적 특성. 자, 이런 건 이제 물리적 조건이라는 자체가 지리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로가 얼마큼 되느냐, 전면 넓이는 얼마큼 되느냐, 지방 고조가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 자, 이런 건 이제 지리적 조건이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지리적 조건 찍어야 되고요. 사회 경제적이라는 자체는 경제는 이제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라는 자체가, 배우지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권입니다. 상권은 고객의 수도 높아야 되고요. 또 고객의 질도 높아야 되고, 또 소득도 높아야 되고, 인구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따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인구라든지, 특히 이제 그냥 교통수단 하면은 이제 주거진데요. 우리가 지금 다 상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고객. 그래서 고객의 이 교통수단과 접근성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 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구 지역의 이제 번호의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리적 조건을 쭉 나열하고 그 내용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짝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제가 그 이론 강의 때 했던 거고,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오지선다로 본다면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아닌 거 물리적 조건을 낼 수 있고요. 물리적 조건이 아닌 거 사회 경제적 조건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4개, 5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업지의 입지 평가에 대한 요인은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입지에 대한 전문적인 건데요. 지역을 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내가 보고 싶은 그 입지 자체에 대한 부동산 상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배우지, 고객의 양과 질, 고객의 교통의 수단, 특히 뭐 인근 지역의 번영 정도는 지역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영업의 종류별, 그 다음에 경쟁 상태, 지역 경영자들의 창의와 자력, 뭐 이런 것들, 토지에 대한 공급상의 규제는 지역적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개별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리적이라는 것이 거의 개별적이에요. 그죠? 개별적인 이제 어떤 그 가로에 대한 그 접연 넓이, 가로의 형상, 보조, 가로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상태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똑같아. 아까 위에 있는 거와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지역이라든지 뭐 그 고객의 교통수단이든지 배우지, 고객이 안 가지는 지역적이고, 뭐 전면 넓이, 가로, 고조, 그다음에 부동산의 상태는 다 개별적 요인이다. 이렇게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 평가는 이제 감정 평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 자체가 이제 어떤 입지에 대해서 땅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평가할 때 그 요인 자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우리가 상점의 분류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점의 분류. 그래서 이제 그 상점의 분류는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이게 타 과목하고 굉장히 또 연결돼서 중복이 많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상점의 분류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136페이지. 그래서 고객의 구매 관습입니다. 관습에 따라서 그 상품과 상점에 대한 분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 구매 관습에 대해서 상품은 편의품점. 편의품점은 뭐 체기품, 생활 필수품이죠. 체기품은 가까이 있어요. 집 근처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집 근처. 그래서 매장 쉽게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체기품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그 입지론에서 저차, 중차, 고차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까워야 되니까 이제 저차 중심지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객이 가까이에 위치해야 하므로 도보에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객이 주로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위치해야 되고, 판매하는 상품이 아까 이 생활 필수품이니까 가정용품이 되겠죠. 자, 가깝고 거의 이제 대상이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편의점 입지는 이제 인근 지역 또는 근린 지역과 2차 상업지역은 이제 바람직하지만 도심 상업지역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매품이라는 거 잘 나오죠. 선매품점은 이 건설사가 고를 선점이다. 그래서 매회품이라고 그래요. 아까 체기품이라고 하면 얘는 매회품. 그래서 고객 상점이 가격 스타일 등을 여러 상점을, 여기서 키포인트는 비교라는 단어예요.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 가장 가까이 있다 편의품 찍고, 그 다음에 이 선자가 고를 선자니까 편의, 선매, 전문품에서 비교라는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선매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의품이 당연히 가격 수준이 높죠. 그 다음에 화물하면 이윤율이 높고요. 하지만 이제 편의점은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이제 껌사하고 뭐 왔다 갔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보다는 이제 뭐 슈퍼라고 한다면 주부가 뭐 찌개를 끓이다가 뭐 조미료가 떨어졌다. 가서 사고 두부 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선매품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구매 횟수는 작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돼야 하므로 표준화되기가 어렵다. 우리 가구도 집집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가구라든지 부인용 의상, 고성료 같은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심이나 우리가 집재성입니다. 집심.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겠지만 집심은 도심에 모여있는 점포거든요. 집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좀 전에 봤던 백화점도 백화점을 하나 가게 되면 남성 의류점이 있잖아요. 그건 내 스타일대로 비교해서 사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재라는 것은 동일 업종끼리, 자, 이건 모인다. 도심에 모이는 거고, 자, 집은 모인다. 그 같은 동일 업종끼리 모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 가구단지 같은 데가 이제 지역마다 있잖아요. 이것도 비교해서 사는 거니까 집심, 집재 점포가 많더라. 비교적 원거리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수단과 접근이 더 좋아야 되고, 자, 아까 제가 저차면은 얘는 우리가 중차와 고차 중심지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전문품이에요. 전문품이죠. 그래서 전문품은 이제 고객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 잘 나옵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 이 전문품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죠. 높고, 그 다음에 광고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표품. 자,
자, 유표품은 이제 어떤 브랜드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고차 중심이다, 고차원 중심지, 이렇게 문제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매 간습에 따라서 다른데, 밑에 유표품이라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유표품 자체가 이제 조금은 좀 이 키워드가 또 이제 중요한 단어니까. 밑에 그 어떤 상품의 기호나 숫자의 명칭을 붙여서 다른 물건과의 차이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공업 제품이나 표시가 있는 상품은 유표품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면 이제 생산자나 판매자가 팔기 좋도록 명칭을 붙인 것은 이제 명칭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표품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상품에 기호나 숫자의 명칭을 붙여서 다른 물건과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업 제품이나 표시가 있는 상품은 유표품이다. 반면 이제 생산자가 판매자가 팔기 좋도록 명칭을 붙인 것은 이제 명칭품이다, 이렇게 한다,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매 관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편의, 선매, 전문이 있는데, 가장 편의품에서 가장 큰 것은 집 근처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저차가 되고 생활 필수품이다. 구매 빈도는 높겠죠, 그죠? 이윤율은 낮고. 근데 선매품은 비교할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심이라든지 도심에 모여 있다, 집재 같은 업종끼리 모인다든가, 중차다, 고차다, 외품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문품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 그러니까 하나의 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의류라든지 고급,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계 이런 것들 고차 중심이다. 가격수는 높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패터라는 학자의 공간균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 점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에 공간을 서로 균배해서 균등하게 나눠먹는다는 거죠. 한 점포가 입지한 후 또 다른 점포가 입지하는 경우, 어느 점포에 이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설명한 건데, 자, 일단은 어느 쪽이, 그러니까 이 패터의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좀 글씨를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공간 균배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상권이고요, 상권을 균배한다는, 나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만약에 X1과 X2의 배우지, 상권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에 이제 도심이 있다면, 자, 이 동종 업종이에요. 경쟁에 대한 점포는, 경쟁 점포는 동일 업종으로 봐야 돼요. 동일 업종.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갑하고 을이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규모도 같고 모든 조건이나 매장 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같아요. 그럼 얘는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통비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교통비 탄력성은 교통비에 대해서 이 수요량이 얼마큼 변하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교통비에 반응을 한다면 얘네들은 가는데 얘는 안 올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럼 차단이 되니까 계속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심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그래서 점포가 중간에 오더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갑하고리. 그럼 이제 공간을 균등하게 나눠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경쟁 점포다 보니까 여러 점포들이 이제 도심만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가 생기고, 정이라는 애가 생기고, 또 정이라는 애도 생기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죠. 그럼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집심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입지가 생기면서,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이고,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 입지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밑에 수요 교통비 탄력성은 교통비가 증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때요? 교통비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를 교통비 변화를 나누죠. 그럼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교통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수요량이 이제 크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품이 이제 주거지 가까운 곳에 판매해야 되므로 주거지보다 이제 분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장이 좁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피자 가게는 옛날에 도심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장이 좁죠. 그러면 우리가 외곽에 있어도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통비가 조금 증가해도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어때요? 이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라는 것은 자, 이 교통비 양이 조금만 증가를 해도 수요량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줄이질 않아요. 그죠? 나가는 걸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자,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가 있죠. 작은 경우는 우리가 집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좁고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그래서 좁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어도 교통비가 조금 증가해도 수량을 크게 못 줄인다는 얘기죠.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아이들이 이제 피자 먹으러 옛날에 도심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피자 가게가.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교통비가 어떻습니까? 10,000원이 들든 20,000원이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넓고 시장이 넓다는 것은 이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터란 학자가 공간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집심 입지에서 분산 입지로 가면서 두 가지 점포를 탄생시켜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점에 대한 분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이제 넓고, 자, 이제 피자 가게는 어떻습니까? 도심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뭐 피자헛이라는 뭐 특정 피자집도 요즘은 이제 주택가에도 많아요. 그러면 시장이 좁은 게 아니라 시장이 넓죠. 시장이 넓다. 넓고 이제 어떻습니까? 시장이 넓다는 자체는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넓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죠. 큰 경우는 분산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곽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수요량을 크게 감소합니다.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탄력성이 크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시장이 좁고 운송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그 다음에 시장이 넓고 운송비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그건 편법으로 갈게요. 자,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이고,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큰 경우는 분산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머, 교수님, 그것도 안 돼요. 다른 야매가 없을까요? 그러면 시장이 좁고에 지읒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작은 애 또 지읒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집심에 지읒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심과 분산에 이어서 네 가지 점포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다음 이제 특히 이제 집심과 산재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상점에 대한 분류로 가면 자, 그러니까 구매 관습에 따라 편의품, 선매, 전무품이 있다면 이제 공간균배의 패턴에 대한 원리에서 집심과 분산이라는 상점의 분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심이라는 자체는 집은 모인다. 심은 도심에 모이죠. 집심점. 우리가 집심성 점포. 자, 그럼 어떻습니까? 도시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게 올백자야, 백.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죠, 백화점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음식점. 고급이 들어가면 다 이제 우리가 집심이 됩니다. 보석 가게, 그 다음에 뭐 기금속점, 고급 의류점, 대형 서점, 영화관, 그죠? 서점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로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제 교보문고도 있고 많죠. 굉장히 서점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영화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재성이라는 것은
집은 모인다, 쟤는 동일업종이에요. 동일업종끼리 모인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일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 집적한다. 가구점이라든지 유명 가구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중고 서점, 전자제품도 우리가 용산에 전자랜 그 전자제품 파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계점, 뭐 기계점 같은 경우 뭐 기계만 파는 곳이 있죠. 또 관공서 이렇게 모여 있다. 산재성은 어때요? 산재성은 이제 흩어질 산재죠. 동일업종끼리 흩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서로 분산 입주하여서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자파점이 잘 나옵니다. 자파점. 여러 가지 파니까 한재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소 같은 게 잘 나와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인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좀 이건 뭐 좀 재밌게 가는데,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여성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은 이제 이 수건을 막 하나 준다, 두 개 준다 막 싸고 막 그러대면, 수건에 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흩어져야 유리한 점포.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의가 지겨우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재미로 그냥 세탁소는 어때요? 서로 경쟁하다 보면 뭐 다리미 하다가 다리미 갖고 나올 수 있고,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바리깡 갖고 나올 수 있고, 무기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물점 소매점포가 있는데, 자,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에 주의하실 게,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것은 국지적이라는 말이에요. 국지적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그 업종끼리 옹기종기 국부적 중심지에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냐면 어구점을 하나 들 수 있어요. 어구점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구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어구점은 농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농기구점은 농촌, 석재점, 비료점, 종묘점, 어구점은 국부적 집중성이에요. 근데 산재성은 어물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물점. 자, 어물점은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회센터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회를 많이 팔죠, 도심에서도.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어때요? 그 옆에 이제 회를 쓰게끔 하는 그런 칼 같은 걸 또 파는 게 또 어물점이다. 얘도 이제 칼이니까 또 무기가 있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매 입지에 대한 평가는 참고하시고요. 뭐 찍어드린다면 뭐 수요의 측정 같은 게 중요하죠. 넘기시면. 당연히 이제 수요의 측정은 구매력 지수라든지 판매 활동 지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인지 수요가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은 이제 항상 픽스가 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제 수요의 측정에서 지수가 뭐가 있어요?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죠. 구매력 지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BPI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닝 파워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밑에 두 번째 소매점포 입지를 분석할 때 해당 지역 시장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이제 구매력은 그 지역 시장에 거주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얘는 신규 점포의 수요 예측과 기존 점포의 실적 평가용으로 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계산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BPI라는 것은 0.5x 플러스 0.3y, 0.2z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이제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가처분 소득 비율입니다. y는 이제 전체의 소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소매 매출액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z라는 것은 총인구에 대한 그 지역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0.3, 0.5라는 등의 가중치는 각 요인의 구매력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이 가중치를 또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구매력 지수의 응용은 뭐냐, 도대체 어디서 응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자, 얘가 높을수록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신규 점포를 내기에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특정 가게에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소매 매출액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나와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인구 비율, 소매 매출액 비율, 그다음에 판매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BP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QI, 품질 지수가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오른쪽에 SAI입니다. 자, SAI는 이제 뭐냐면은 판매 활동 지수예요. 판매 활동 지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한 특정 지역 내의 1인당 소매 매출액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소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비율을 총 인구에 대한 차지하는 그 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눈다. 자, 결론은 이제 밑에 보시면 SA가 높을수록 이제 지역의 구매력도 크다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 SAI는 어떻습니까? 비거주지에 여기와 달리 이제 그 비거주지의 구매력이나 특정 기업체의 대량 구매 또는 소수 거주자의 대량 구매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주의를 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있겠죠.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와서 또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쪽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출제에 대한 빈도는 지금 할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할 게 뭐냐? 양으로 3번이죠. 근데 수요와 공급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매 포화지수죠. 포화지수.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IR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어떻습니까? SAI 같은 것들이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 지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가 이제 소매 매출액.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인구가 자꾸 매출액이 클수록 SAI가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판매 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요 예측에서 SAI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거는 판매 활동 지수를 얘기해요. 판매 활동 지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가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인구가 작고 매출액이 클수록 우리가 소매 매출액이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구매력은 크고, 그러나 높은 SAI는 여기 살지 않았는 사람이 와서 구매하는 그러한 그 특정 기업체의 대량 구매나 소수 거주자의 대량 구매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것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잠재 수요가 있고요. 밑에는 특정 업체에 대한 면적입니다.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재 수요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 대한, 지금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잠재 수요는 중요한 게 현재 수요를 얘기를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 수요를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 수요는 현재 수요다. 미래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 수요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잠재 수요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매장에 대한 면적이라는 자체에 대한 그 면적은, 자, 우리가 이제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기존 점포 A 점포가 있으면 또 B 점포, 또 C 점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점포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점포의 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IRS가 높다는 것은 잠재 수요는 많고
이 총면적, 매장 면적이 작아야 된다는 것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그만큼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 소매 포화 지수는 특정 지역 시장의 잠재 수요를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RS는 한 시장 지역의 내 특정 소매업태 또는 직접 소매시설의 단위 매장 면적당 잠재 수요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그래서 IRS는 이제 지역 시장의 수요는 물론 공급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을 잠재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한 활용은요. 이 지수의 값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어때요? 아니 지수가 크다는 것은 수요금에 비해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수요에 비해 점포수가 적고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공급은 여기 면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소 점포의 상태가 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기회가 많으므로 그 지역이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IRS가 크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잠재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되고 이 질적인 것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 현재죠.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이 되고 있죠. 또한 거주자들은 이제 지역 시장 밖에서의 쇼핑 정도, 그죠? 그 지역만 알지 밖에서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 먹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가구가 있는데 곱하기 뭐 지금 어떤 소비가 10,000원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00제곱미터의 면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RS가 점포가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에서 적용이 용이하나 스포츠 용품 또는 가구점 등 전문화된 점포에서는 적용이 또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EP가 이제 또 이거와 반대적으로 이제 또 중요하겠죠. 아까는 현재에 대한 수요였는데, 자, 이 MEP는 자, 말 그대로 이제 시장 확장에 대한 잠재력 지수예요. 잠재력 지수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안 좋다고 해서 미래도 안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RS는 현재가 좋다는 거고요. MEP는 이제 미래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매 포화 지수가 낮은 지역이라도 현재가 안 좋지만은 미래의 잠재력은 낮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래의 예상 수요까지도 포함해서 시장 공급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IRS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 잠재력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의 측정은 두 번째 미래의 시장상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켓 익스펜션, 그러니까 포텐셜이라고. 그래서 잠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해당 상품의 예상 수요를 총 매장 면적으로 나눈다. 자, 디귿 활용은 어때요? 이 MEP는 지역 시장 매력도의 평가에서 IRS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구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지역 시장 이외에 다른 지역의 쇼핑 지역 지출액을 또 추정하게 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값이 크다는 것은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현재는 안 좋지만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쇼핑 정도가 또 높다는 것을 의미해서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이제 다음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소매 포화 지수라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매 포화 지수에 대해서 IRS에서 따진다면, 자, 여기가 이제 고고, 여기가 저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확장에 대한 우리가 잠재력 지수로 MEP를 따진다면, 자, 여기가 이제 고고, 여기가 저다. 그럼 여기는 이제 1분면. 그래서 현재 경쟁 정도는 낮은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장 잠재력이 높은 경우, 우리가 현재 경쟁 정도가 낮다는 것은
점포의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면은, 자, 현재는 좋은데, 점포수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IRS가 높다는 얘기죠. IRS가 높다는 것은 현재 경쟁률은 낮다는 얘기죠. 근데 확장 잠재력도 낮다는 겁니다. 미래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면은 현재 경제 농도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고 확장 잠재력은 높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분면은 이제 IRS가 낮다는 자체는 현재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 점포가 많다. 근데 이 확장 잠재력도 높기 때문에 미래가 좋다.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점포를 입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경쟁 정도도 높고, 그죠? 둘 다 안 좋다는 거예요. 확장 잠재력도 낮은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1분면은 현재 경쟁 정도는 낮고 확장 잠재력이 높은 경우는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쟁 정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그만큼 그 점포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고, 2분면은 현재 경쟁 정도는 낮고 확장 잠재력도 낮은 경우.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그 경쟁 정도 낮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낮은데 확장 잠재력이 낮은 경우는 이제 미래가 안 좋다는 거죠. 현재가 좋은데 미래가 안 좋다. 근데 나는 이제 미래는 모르고 현재만 좋다면 어떻습니까? 점포를 입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3분면은 현재 경쟁 정도는 높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경쟁 점포수가 많으니까 IRS는 낮지만 미래가 좋다.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점포를 입지하겠다. 확장 잠재력도 높은 경우고, 4분면은 현재 경쟁력도 높고 거의 이제 포화 상태죠. 경쟁 점포가. 그 다음에 확장 잠재력도 낮다. 미래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둘 다 안 좋다는 거.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IRS와 MEP가 모두 높은 지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죠. 즉 높은 IRS는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아서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높은 MEP는 미래가 좋다는 거죠. 총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IRS와 MEP가 모두 낮은 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낮은 시장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므로 신규 점포의 진출에 시장 홍보도 적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도 안 좋다는 거죠. 현재도 미래도 안 좋다. 모두 뭐라고 들어가도 이제 입지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면, 3분면에 해당하는 지역 시장의 매력도는 높지만 낮지도 않은 수준이므로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결국 자사 점포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의 입지 평가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점포 입지 평가를 이제 본다면 넬슨입니다. 그래서 넬슨의 143페이지 가시면 넬슨의 입지, 소매 입지 이론이 이제 매년 출제가 돼요. 여기 벌표를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점포에 대한 그 경쟁 주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입력, 양립성, 경쟁 회피성, 용지 경제성을 이중 넬슨의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양립성. 그러니까 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성 의류 점포가 있으면 액세서리가 있는 게 좋잖아요. 서로 점포를 매출액을 늘린다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잠재력은 이제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매출액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권의 크기와 수익 능력을 따라서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권의 잠재력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나 건축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울수록 그만큼 상권의 잠재력에 한계가 있죠. 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주변의 인구 증가와 일반 고객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시장 규모나 선택한 사업장과 유통 상권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중간 저지성은 어때요? 상권 지역 내 기존 점포나 상권지의 고객과 중간에 위치해서 경쟁 점포가 기존 상권을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저지하는 거죠. 가로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한 게 이제 양립성인데 누적적 흡입력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들이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밀집해 있을 때 소비자들이 끄는 힘이 또 크다는 얘기죠. 경동시장 가면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더 잘 되죠. 가구점이나 음식점. 그래서 뭐 정육점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같이 모여서 판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옆에 또 야채를 팔면 또 좋잖아요. 양립성은 아까 얘기했지 뭐 공정력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공존한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인접한 서로 다른 소매 점포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다.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인근에 자리 잡을 경우 각 소매점포들은 고객을 서로 주고받거나 매상을 이제 높일 수가 있다. 경쟁의 회피는 이제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에 경쟁점이 입지하여 경쟁 점포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업장이 기존 점포의 우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차후에 새로운 경쟁점이 또 입점할수록 창업할 사업장에 미칠 영향력 정도를 또 평가해야겠어요. 경쟁을 또 회피해야 되고 용지 경제성은 뭐 창업자가 진입한 상권의 입지 가격이나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 생산성 정도를 또 검토하는 거다. 입지 영향 인자는 그냥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 라이프 스타일 특성도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기시면 146페이지에 3번에 라이프 스타일도 고객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밑에 AIO 분석 같은 거는 이제 액션, 인터레스트, 의견 등을 이제 오피니언 등을 측정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활동은 제품을 구입한 것과 같은 명확한 행동을, 관심은 또 어떤 제품 서비스에 갖는 특별한 흥미를 가리키며 의견은 소비사항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응답이다. 로카치 가치수사 같은 걸 읽어보시고요. 넘기시면 뭐 경쟁사항은 뭐 오른쪽에 가격 우위 전략이 실패한 경우나 뭐 차별화 전략이 실패한 경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가시면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좀 길어지는데 이번 시간은 좀 길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갈게요. 예전 게 이제 좀 짧게 갔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파트니까 좀 길게 가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자, 페이지 150페이지는 다점포예요. 다점포 경영 성향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점포를 이제 매장을 내는 거예요. 4개 정도가 이제 포화 상태다. 그럼 4개 정도 포화 상태라서 다른 점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다점포의 경영은 각 지역의 지점포를 출점해서 해서 이 전략에 따라서 만든 각 체인점에 대한 영업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대량 주문이 가능하죠. 효율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지역에 출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점포에 대한 경영의 특징은 밑에 매입과 판매 활동 분할해서 전체 지점포의 매입은 본사에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각 지점포는 오로지 판매 활동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통한 대량 매입과 각 지점을 통한 다량 판매, 규모의 경제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하면 한인점 패스트푸드가 막 점포를 내는 이유가 그거죠.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밑에 장점은 뭐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량 주문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원무자재의 공급이 용이되고, 그다음에 광고 비용이 또 적게 들죠. 같이 하니까 높은 홍보 효과가 있고, 본사의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고, 단점은 이제 본사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에도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원도 이제 상계, 중계, 하계동이 있듯이. 그 다음에 일관된 운영 방식으로 각 프랜차이즈의 개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본사에 대한 로열티 부담, 점포의 양도나 매매가 제한되기도 하고, 특정 가맹점이 잘못된 경우 다른 가맹점 전체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한 점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스컴에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이제 빵집인데 거기 안에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다 그냥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복수 점포에 출점하는 경우는 이제 소매점이 동일한 상권 내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물류센터 운영, 광고 등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동일 상권 내 복수 및 다수의 점포 운영은 또 고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보다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수의 점포로는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이 경영을 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같은 회사의 점포들 사이에 또 경쟁을 또 유발해서 각 점포들 성과를 또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추가 점포를 개설해야 해서 어떻게 되는 한계 이익이 추가 점포를 개설한 한계 비용보다 커야지만 점포 하나를 더 얻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예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고 되고요. 접근성 중요합니다. 접근성 어떤 위치에 도달되는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과 관련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을 양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접근성은 점포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하며 접근성을 평가하려는 도로 구조, 도로 상태, 주 도로와의 진입과 퇴출, 그 다음에 교통량과 흐름, 또 보이는 가시도, 장애물 등을 또 분석해야 되고, 그 중요성은 맨 밑에 가시면 독립점포 입지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나 쇼핑센터의 입지평가에서도 접근성이 중요하고, 쇼핑센터 및 쇼핑몰 내부에서 입지평가에 있어서 접근성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넘기시면 뭐 입지 이용에 대한 게 적응형 입지, 목적형 입지, 생활형 입지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은 이제 거시적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상권 내에 이제 자신의 점포와 연결되는 주로 도로 구조나 도로의 상태, 장애물 등의 존재로 인해 점포로서의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거고, 그 분석은 이제 도로 구조는 점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의 존재 여부를 또 분석하고, 도로 상태는 이제 차선의 수, 신호등의 수, 교통의 혼잡도, 어떤 교차로에 대한 존재 의무 및 위치,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장애인 산과 강, 또 인공장애인 조형물, 육교, 철도, 공원 등의 주민들의 어떤 소득 격차도 장애물로 이제 적용이 되고, 미시적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포 주변에서의 가시도 보이는가, 도로 정체 등 교통의 흐름, 도로의 여건과 패턴, 주차장으로서의 진입과 퇴출 등 출입 문제, 쇼핑센터의 접근성, 쇼센터 내의 고객 흐름 등을 분석한다. 그다음 이제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하는 게 특정 입지라는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밑에 정리의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입지가 중요해요. 특정 입지. 특정 입지의 접근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고려할 항목은 주변의 도로 패턴, 주변의 교통량, 주변의 도로 상태, 입지 내 주차장의 크기 등인데, 접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을 모두를 포함해야 돼요. 주의한다는 거. 심리적도 포함한다는 것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의 맨 마지막이 좀 길었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서 또 상권 분석을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권 분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